아버지, 정말 이게 전부인가요? 빗방울이 내 어깨를 두드리는 늦은 저녁, 나는 무너져가는 시골집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3 박도윤. 그게 바로 접니다. 왜 이런 곳에 혼자 서 있게 되었을까요? 손에 들린 얇은 등기권리증 한 장.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주소가 적힌 이 종이가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전부였습니다. 형들이 수백억짜리 빌딩과 메디컬 센터를 받는 동안 저에게는 이 패가 같은 집만 돌아왔거든요. 그래도 뭔가 받았네.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었던 큰형수의 비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순간의 모욕감이 저를 이곳까지 끌고 왔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집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바람이 휘익휘익 소리를 내며 들어오고 대문 앞 잡초들이 허리춤까지 자라나 있어서 문을 여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이게 집이라고? 정말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붕 기와는 여기저기 빠져 있고 벽면에는 이끼가 끼어 검푸른 얼룩이 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도 그리 곱지 않았고요. 저 집은 몇십 년째 사람이 안 산 곳이야. 귀신이라도 나올라나. 지나가던 할머니의 중얼거림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현관문을 열려고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대문 옆 벽에 낡은 자물쇠가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집 상태에 비해서는 너무나 튼튼해 보이는 자물쇠였습니다. 왜 이런 폐가에 이토록 견고한 자물쇠가 달려 있을까요? 그냥 장식용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겨놓은 게 있다는 건가? 손전등을 켜고 자물쇠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표면에 긁힌 자국들이 보였어요. 누군가 최근에 열었다 닫았다 한 흔적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가끔 이곳에 오셨다는 얘기일까요? 빗물이 목 뒤로 흘러내리면서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니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어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찔렀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집 안은 정말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폐가 같은 집인데 바닥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먼지는 쌓여 있지만 쓰레기나 낙엽 같은 건 별로 없었거든요. 누군가 가끔씩 치우고 간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낡은 찬장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먼지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뭔가 종이 같은 게 삐져나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보니 낡은 통장과 편지였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도윤에게라고 아버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을 때 아버지의 친필이 보였습니다. 도윤아, 이 집은 내가 지켜야 할 곳이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단 한 줄.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이 집을 제게 물려주신 게 아니구나. 뭔가 더 있다는 뜻이구나.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더 세져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이런 시골에서 혼자 밤을 보내는 건 처음이라 조금 무서웠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낡고 초라한 집에 정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바람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톡, 톡.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과연 이 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도윤아,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날 오전 10시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건물 12층 아버지 유산 분배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형들은 정시에 딱 맞춰 나타났어요. 큰형 도연이는 검은색 벤츠에서 내렸고 둘째 형 도혁이는 하얀색 BMW를 몰고 왔더라고요. 형수들까지 함께였는데 명품 핸드백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저와는 확연히 다른 차림새였죠. 어머, 도윤이 벌써 와 있네. 얼마나 간절했으면. 큰형수가 킥킥거리며 던진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간절하다고요? 저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간절하면 안 되나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커다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리를 안내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자리만 다른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자, 그럼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 분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느꼈던 건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이었어요. 먼저 장남 박도연 씨께서는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업빌딩 전체를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와, 큰형의 감탄사와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큰형수는 소리내어 웃으며 큰형의 어깨를 두드렸고 어머니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강남 역삼동 상업빌딩이라니 시세로 따져도 몇백억은 좋게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큰형은 벌써 건물 관리 계획에 대해 큰형수와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둘째 아들 박도혁 씨께서는 이번에도 서류 넘기는 소리. 제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소재 메디컬 센터 건물과 부지 전체를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어머나, 정말요? 둘째 형수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둘째 형도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 하고 외쳤습니다. 분당 메디컬 센터라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재산이었죠. 의료진들이 임대료로 내는 돈만 해도 월 수천만 원은 될 거예요. 그때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축제 같았습니다. 형들과 형수들은 서로 축하한다며 웃고 떠들었고 어머니도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저만 혼자 그 자리에서 동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을 때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형들과 형수들의 수군거림도 멈췄고 어머니도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막내 아들 박도윤 씨께서는 제 이름이 불렸을 때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소재주택 한 채를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순간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터져 나온 게 웃음소리였습니다. 푹, 청송군이라니. 큰형수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시골 고물집 하나 준 거네. 그나마 뭔가 받았다고 해야 하나? 둘째 형수의 말에 큰형까지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집이긴 하잖아. 나중에 펜션이라도 차려보든지. 형들의 농담에 형수들이 또 웃어댔어요. 그 소리가 제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봉투를 건네주었을 때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봉투를 받아들고 보니 정말 얇더라고요. 다른 형들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어머니, 저는 이게 전부인가요? 어머니께 물었을 때 어머니는 그저 한숨만 내쉬셨어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신 거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33살까지 살면서 어머니한테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때 큰형이 제 어깨를 톡톡 치면서 말했습니다. 야, 도윤아, 너도 이제 집주인이네. 축하해.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시골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좋을 거야. 둘째 형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노라고 하기에는 너무 서럽고 서럽다고 하기에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꽉 움켜쥔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벌써 가? 같이 밥이라도 먹지. 큰형이 거칠애로 말했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걸 좀 확인해 봐야 해서요.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올 때 뒤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나간 다음에도 계속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게 뻔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움켜진 얇은 봉투. 아버지, 왜 나한테만 이러셨어요? 가슴속에서 목이 메어오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강남역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 앉아서 봉투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등기권리증 한 장. 그것도 경상북도 청송군이라는 서울에서 몇 시간은 가야 하는 시골 마을. 정말 이게 전부인가?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초라한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정말로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희망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 맞나? 청송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4시간, 산길이 끝없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파천면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차 매연 냄새 대신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을씨년스러운 기분도 들었습니다. 아저씨, 이 주소 아세요? 버스 기사님께 등기권리증을 보여드렸는데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저기 산모퉁이 돌면 나오는 집 말이지? 그런데 그 집은 말을 흐리시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그냥 조심해서 가세요 하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마을길을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집들이 띄엄띄엄 있긴 한데 대부분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사람 기척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끔 지나가는 할머니들과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드렸는데 어디서 온 사람이고 저기 박 씨 집 찾아가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호기심 반, 걱정 반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 산모퉁이에 있다던데. 아이고, 그 집에 왜 가려고 그래요? 거긴 몇십 년째 사람이 안 살았는데. 한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집이야. 밤에 혼자 가면 안 돼요. 다른 할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귀신이요? 설마 그런 소리를. 하지만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정말로 낡은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아, 이게 제가 상속받은 그 집이구나. 직접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았던 충격보다 더 컸어요. 대문은 녹이 슬어서 삐걱거렸고 담장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잡초는 정말 허리까지 자라나 있어서
발걸음을 옮기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은 분명 오래된 것 같은데 대문 자물쇠는 새 것처럼 반짝거렸거든요. 그리고 잡초가 무성하긴 했지만 현관 쪽으로 가는 길만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가끔 오긴 오는 건가? 문을 열자마자 확 치고 올라온 냄새에 기침이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정말 심했어요. 하지만 손전등을 비춰보니 바닥에 발자국 흔적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먼지가 쌓인 바닥에 누군가 걸어간 자국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어요. 소파, 텔레비전, 책상, 모든 게 80년대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으로 가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찬장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그냥 세월이 흘러서 저절로 열린 건가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찬장 안쪽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종이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개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들을 살펴보니 계좌 잔액이 얼마 안 남아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입출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명의 통장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입금일이 불과 3개월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집에 오셨다는 뜻이었죠. 편지는 갈색 봉투에 들어 있었는데 도윤에게라고 아버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제가 올 걸 아시고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았거든요. 편지를 펼쳤을 때 아버지의 친필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도윤아, 이 집은 내가 지켜야 할 곳이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진실은 내가 찾아야 한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더 적혀 있었어요. 밤이 되면 더 자세히 살펴봐라.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편지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휘익 하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였는데 마치 누가 휘파람을 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시골이라 그런지 어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손전등 하나에 의존해서 집안을 둘러보고 있으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정말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으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천장을 비춰봐도 물기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거실 바닥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정확히는 거실 장판 아래에서요. 설마 바닥 아래에 뭔가 있는 건가? 무릎을 꿇고 귀를 바닥에 대보니 정말로 아래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뭔가 금속 같은 게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편지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뭔가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장판 모서리를 살펴보니 한쪽이 살짝 들뜨더라고요. 손으로 잡아당겨 보니 생각보다 쉽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멈춘 것 같았어요. 바닥에 철문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꽤 튼튼해 보이는 철문이요. 여기가 지하실 입구였던 거예요. 철문에는 또 다른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물쇠가 열려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미리 열어놓고 간 것처럼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미리 열어놓으신 건가? 철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지하실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한 걸음씩 내려갔는데 각 걸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 귀신이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하실에 발을 딛는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제 이름이 적힌 상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박도윤이라고 선명하게 적힌 박스가 여러 개 있었어요. 이게 뭐지? 가장 위에 있던 봉투를 집어들었을 때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도윤아, 진짜 재산은 여기에 있다. 과연 이 상자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이게 정말 저를 위해 준비하신 건가요? 지하실에서 제 이름이 적힌 상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걸 보니 제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서 나온 건 오래된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문서가 아니었어요.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그리고 이게 뭐죠? 주식증서? 먼지를 털어내고 자세히 보니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의 주식 증서였습니다. 그것도 발행일자를 보니 20년, 30년 전 것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걸 갖고 계셨다고? 두 번째 상자를 열어보니 통장이 가득했습니다. 여러 은행의 통장들인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까지 붙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제가 사용하라고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세 번째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자마자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금괴였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꽤 많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외화 뭉치들이 있었습니다. 달러, 엔화, 유로화까지. 이게 다 진짜인가? 꿈인 것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형들한테 조롱당하며 초라한 패가 한 채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이 숨어 있었다니. 그때 마지막 상자에서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도윤아, 마지막으로 읽어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을 때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제야 모든 걸 말할 수 있구나. 너는 항상 궁금했을 것이다. 왜 어머니가 너에게만 차가웠는지, 왜 형들이 너를 항상 밀어냈는지. 가슴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정말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사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다? 그럼 너는 내 누나의 아들이다. 내 조카지. 너의 친어머니는 내 누나였고 너를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내가 너를 키우게 된 거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부른 분은? 지금의 어머니는 너의 외숙모다. 남편인 내가 조카를 데려와서 키우자고 했을 때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여 주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부담스러워했을 거야. 아,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만 차가우셨던 거구나. 저는 그분의 친아들이 아니라 조카였으니까. 형들도 어린 시절부터 눈치챘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따로 구분했던 거고.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어릴 때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분위기, 저만 다르게 대하는 시선들, 가족 사진에서도 늘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제 모습. 하지만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윤아, 너는 알고 있니? 너의 친어머니, 즉, 내 누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친어머니요? 저는 친어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어요. 내 누나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고 주식도 일찍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나의 유산이야.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럼 이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나는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부탁했다. 도윤이가 성인이 되면 이 모든 걸 물려주라고.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 도윤이가 진정으로 힘들 때, 정말 절실할 때 주라고. 아버지가, 아니, 삼촌이 이 모든 걸 언제 줄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구나. 나는 내가 형들한테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걸 보면서도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너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 거야. 마지막 시험이라고요? 이 집을 물려준 것도, 형들이 너를 비웃게 한 것도 모두 의도된 일이었다. 내가 정말 절망할 때, 정말 혼자라고 느낄 때 이곳에 오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하실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도윤아? 도윤아, 거기 있니? 큰형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둘째 형과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머, 여기 지하실이 있었네. 형수들의 놀란 목소리까지. 어떻게 이곳을 알고 왔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이곳에 나타난 걸까요? 편지를 다시 보니 아직 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윤아, 만약 가족들이 너를 찾아온다면 조심해라. 그들은 틀림없이 뭔가 눈치챘을 것이다. 정말로 그들이 뭔가 알고 온 걸까요? 도윤아, 대답해봐. 큰형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발걸음 소리도 지하실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편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비밀을 아직은 알려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큰형이 손전등을 비추며 지하실에 나타났을 때 저는 빈 상자만 들여다보고 있는 척했어요. 어머, 여기가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도 내려오셔서 지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도윤아, 너 여기서 뭘 찾은 거야? 둘째 형의 날카로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왜 갑자기 이곳에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뭔가 눈치챈 걸까요? 너희들은 왜 여기에? 지하실에 나타난 가족들을 보며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와 다른 뭔가 절박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도윤아,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알고 있잖니? 큰형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둘째 형의 얼굴도 상당히 굳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 편지에서 가족들이 너를 찾아온다면 조심해라는 구절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도윤아, 솔직히 말해봐. 여기서 뭘 찾았어? 둘째 형이 직설적으로 물었을 때 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내쉬셨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 말하자. 도윤이한테 다 얘기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어머니의 말에 형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저 몰래 이야기한 게 있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큰형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사실 우리 망했어. 네. 갑작스러운 고백에 깜짝 놀랐어요. 강남 빌딩 말이야. 내가 그걸 담보로 사업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날아갔어. 사기당한 거야.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자신감 넘치던 큰형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둘째 형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메디컬 센터를 담보로 코인에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90% 손실 났어. 이제 건물도 넘어가게 생겼다. 형들의 고백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칠 전까지 저를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된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야. 큰형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너 정말 이 집에서 아무것도 못 찾았니?
아버님이 뭔가 남겨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어요. 간절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둘째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이 집에 자주 오셨대요. 그것도 혼자서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숨겨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아, 그들도 눈치챈 거구나. 아버지가 이곳에 뭔가 숨겨놨다는 걸. 하지만 저는 아직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형들, 정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큰형이 벽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애들 학교도 못 보낼 지경이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둘째 형의 목소리에도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어요. 도윤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지?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서러웠을지. 어머니의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결국 어머니 입에서 직접 나온 진실이었습니다. 내 친어머니는 내 아버지의 누나였어. 내 시누이셨지. 너를 낳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너를 데려와서 키우자고 했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정말 싫었어.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도 내 아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늘 차별했나 봐. 무의식 중에 너를 다르게 대했던 것 같아. 형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우리도 미안해, 도윤아. 어릴 때부터 너를 밀어냈던 것. 사실 우리도 부모님 태도 보고 눈치챘거든. 큰형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벌을 받는 건 아닐까 싶어. 둘째 형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서러움, 분노, 그리고 묘한 후련함? 사실 저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른 가족들과 어딘가 다르다는 걸.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이 가족의 진짜 일원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도윤아, 우리가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알아. 하지만 큰형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형들, 이거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아니, 삼촌이 남긴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부분에서는 모두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이 친어머니가 이렇게 큰 재산을 남겼다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럼 이 모든 게 도윤이 것이란 말이야? 큰형이 상자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무시했던 막내가 사실은 이 가족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과연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지하실에 흐르는 침묵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가족 모두가 바닥을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정말로.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둘째 형도 벽에 기대서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 울리더라고요. 여보세요? 혹시 박도연 씨 동생분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 저는 오호대부업체 직원입니다. 형님이 연락이 안 되어서요.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대부업체라니. 지금 옆에 있는데요. 그럼 대신 전화 좀 바꿔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큰형에게 전화를 건네주었는데 통화하는 동안 큰형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네. 전화를 끊고 나서 큰형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됐어? 둘째 형이 물었지만 큰형은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3일 안에 20억을 못 갚으면 아파트도 차도 모든 걸 다 가져간대. 20억이라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빌딩 담보로 대출받은 게 그 정도야. 빌딩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큰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둘째 형 전화도 울렸어요. 둘째 형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코인 투자로 날린 돈을 메웠겠다고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거예요. 우리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큰형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들은 어떡하지? 학교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 삼촌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가족을 미워하지 마라.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형들, 제가 입을 열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사실 저도 많이 서럽고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받은 대우들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어릴 때부터 왜 저만 다르게 대하시는지, 왜 저만 뒷전인지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하지만 이제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그리고 아버지, 아니 삼촌이 이렇게 많은 걸 남겨주셨으니,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재산으로 형들 빚부터 정리해 봅시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큰형이 벌떡 일어났어요. 도윤아, 안 돼. 그건 내 거야. 내 친어머니가 남겨주신 거잖아. 맞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둘째 형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형들, 저도 이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잖아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또 고였어요. 게다가 삼촌이 아버지가 평생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는데 이제 와서 혼자만 잘 살 수는 없죠. 그때 뜻밖에도 큰형이 펄쩍 뛰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형, 도윤아, 우리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못했는데 어떻게 내 돈으로 우리 빚을 갚아? 큰형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둘째 형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망한 건 우리 자업자득이야.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었어요. 삼촌의 마지막 편지 구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다. 형들, 저 혼자 결정할게요. 상자에서 통장들을 꺼냈어요. 계좌 잔액을 확인해 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형들 빚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천천히 생각해 봐요.
도윤아,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건 어머니 아니 외숙모님. 저는 어머니를, 외숙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죠. 그 순간 가족 모두가 울기 시작했어요. 큰형도, 둘째형도, 형수들도, 어머니도. 지하실에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삼촌이 원했던 것도 바로 이런 거라고. 그런데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가족답게 지내요. 더 이상 저를 따로 구분하지 말고. 당연하지. 큰형이 제 어깨를 꽉 안았어요. 이제부터 너는 정말로 우리 가족의 구원자야. 하지만 과연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요? 배신했던 가족들을 용서하고 도와주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정을 할 시간이에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형들의 빚을 모두 정리했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큰형은 작은 카페를, 둘째 형은 동네 마트를 열었어요.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안정된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우리의 관계였어요. 도윤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큰형이 이제는 정말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요. 어머니도 오시고 도혁이네도 와서 온 가족이 모이자.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어머니. 이제는 정말로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도윤아, 고마워. 어머니가 매일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이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도윤아, 큰형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 뭔데요? 그때 둘째 형이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상자를 열어보니 아버지, 삼촌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낡은 일기장과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쓰셨던 일기야. 거기에 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일기를 펼쳐보니 정말로 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도윤이가 오늘 첫걸음을 뗐다. 누나를 많이 닮았다. 도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누나만큼 똑똑할 것 같다. 도윤이가 또 혼자 울고 있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도윤이는 내 인생의 선물이다. 누나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삼촌이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그럼 당연하지. 큰형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도 이제야 알았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아끼셨는지. 그때 둘째 형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쓴 편지야. 저한테요? 읽어봐. 편지에는 가족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아,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너 덕분에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뭔지 알게 되었다. 마이너스 큰형. 앞으로는 정말로 형답게 살게. 너를 지켜줄 형이 되겠다. 마이너스 둘째 형. 도윤아, 너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내 아들이다. 마이너스 어머니.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족이란 게 결국 이런 거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삼촌이 왜 그 모든 시험을 준비하셨는지를.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걸. 앞으로는 정말로 가족답게 살아봅시다. 그날 밤 청송군 그 낡은 집 마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이 참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안심하세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때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렸는데 마치 삼촌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었고 용서보다 아름다운 건 사랑이었으니까요. 가족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야. 삼촌이 마지막 편지에 남기신 말씀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